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라당 김종입니다. 이런 거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시려니까. 이거까지 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도 나름 당근을 좀 꽂고 나올까 그 당이에요? 생각했었는데 올라당이라고 올라프의 당근의 줄임말입니다. 올라당. 네, 지금 올라당 당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주제는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라프 특집인가요? 올라프 그는 누구인가? 2시간 동안 파헤쳐보는. 글쎄 말이에요. 네, 그거는 아니고요. 겨울왕국에 관한 특집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또 이렇게 또 올해 지난 겨울에 2편이 또 기록적인 흥행을 했잖아요. 2편을 붙여서 사실은 흥행에 관해서는 정말 이런 시리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울 정도의 그런 흥행을 했었죠. 제가 그 겨울왕국 2를 극장에서 보지 못하고 지금 IPTV에 풀려가지고 봤거든요. 집에서 BTV로 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잠깐 멈춰놓고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목청을 좀 다듬은 다음에 따라 부르려면 같이 틀어놓은 상태에서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준비를 한 다음에 싱얼롱 버전을 틀어놓고 같이 부르니까 노래 연습도 되고 좋더라고요. 제가 집에서는 거의 이디야 멘젤이에요. 자, 이 겨울왕국 흥행에 관해서 일단 뭐 영화도 워낙 재밌고 잘 만들고 화려하고 빠른 영화이기도 하지만 사실 일단 흥행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은 그동안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특히 국내에서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흥행 상한선 같은 어떤 암묵적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깨고 어마어마한 흥행을 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2편을 제가 이번에 흥행을 정확하게 봤더니 1편이 1030만 애니메이션으로서 당시에 국내에서 최초로 1000만이 넘은 관객이고요. 그 다음에 2편은 더 크게 흥행을 해서 1370만이에요. 그 2편을 합쳐서 나누면 평균 1200만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런 시리즈가 있었나?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일 경우에 보호자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영화를 보는 두 사람이 동시 입장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그 부모들 말고는 잘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겨울왕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런 가족 관객만 겨냥해서는 이런 수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즌 자체가 전 세계에서 워낙 거대한 흥행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더 흥행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한편 비교를 해보게 되면 미국은 애니메이션 역사상 여태까지 가장 크게 성공한 작품이 겨울왕국이 아니에요. 인크레더블 2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리를 찾아서가 겨울왕국 2보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이 두 작품이 1, 2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전 세계적인 패턴도 그렇지만 이유가 뭘까요? 한국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경향을 좀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 노래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독 잘 되는 음악 영화들이 또 따로 있어요. 레미제라블도 그렇죠. 그런 느낌처럼 겨울왕국이 일단 레디꼬로부터 출발한 노래가 좋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입소문 같은 게 2를 흥행을 하게 된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분석으로 또 이제 음주 가무에 능하다는 동이족의 특색을 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I've started talking to the pictures on the walls. Hang in there, Joan. It gets a little lonely. All these empty rooms, just watching the hours tick by. 네, 이 작품은 이제 디즈니는 이제 뭐 워낙 그 거대한 컨텐츠 제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디즈니의 역사에서 이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단 애니메이션을 본다면 디즈니의 이제 애니메이션이 항상 잘 되어 왔던 건 아니잖아요. 이제 또 고전 할리우드에 굉장한 애니메이션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80년대 말에서 한 90년대 중반까지 보통 이제 4편에 연달아서 나온 그 수작에 관한 시대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인어공주부터 시작해서 라이언 킹까지. 근데 그런 어떤 중흥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는 다시 디즈니가 죽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애니메이션계에서 픽사가 95년도에 나오게 되잖아요. 1995년에.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 어떤 그 관계가 역전이 되게 되는데 물론 픽사도 디즈니와 관계는 있지만은요. 그러다가 21세기에 넘어와서 아카데미에서 최초로 장편 애니메이션 상이라는 부문이 생겼는데 애니메이션 하면 디즈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이 겨울왕국 이전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2001년인가 이때부터 처음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는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상대적으로 가라앉았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이 프로즌 1편으로 상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어떤 영광이 디즈니한테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픽사라는 엄청난 그 두뇌 집단이 갖고 있는 뛰어난 작품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디즈니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약화된 느낌을 줬는데 이 겨울왕국을 계기로 해서 디즈니가 다시 한 번 더 각광을 작품 내적으로도 받게 됐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도 그리고 디즈니다운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게 인어공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노래와 함께 애니메이션이 펼쳐지는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픽사에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거기에는 이야기가 주로 있다면 디즈니다운 노래와 함께 애니메이션이 펼쳐진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디즈니다운 작품으로 흥행을 다시 성공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디즈니가 제일 잘하는 것이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것,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음악과 춤에 엮는 것인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토이스토리를 처음 만들 때 디즈니가 사실 픽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토이스토리 측에 디즈니가 집요하게 요구한 게 뭐였냐면 반드시 영화 속에 뮤지컬 장면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었고요. 네. 반면에 픽사에서는 절대 못하겠다 해서 타협점으로 들어간 게 캐릭터는 직접 입을 벌려서 노래는 하지 않되 음악 시퀀스를 넣었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양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특성을 오히려 가장 잘 살린 작품이 디즈니 작품으로서 프로즌이 됩니다. Well, I just want to say you're a bright young woman with a beautiful yarn full of hair for infinity and beyond. You got a friend in me. Hey, cowboy. 자, 이런 특징을 가진 이 겨울왕국 1편과 2편에 대해서 네.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네. 먼저 1분 브리핑에서 어떤 그 분야를 제가 파고들면 좀 색다를 수 있을까 하다가 2편을 동시에 다 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림도 잘 그리시니까 네, 보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색상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제가 어제 정말 밤새도록 준비한 색상표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프로즌2 돼 있죠? 네. 색깔들이 쭉 있죠? 네. 안나와 엘사가 입었던 옷의 색깔을 다 컬러로 찍어가지고 컬러 피커로 위에 있는 라인이 엘사가 입었던 네네네. 옷의 색깔이고요. 네. 프로즌2부터 또 색깔이 있고요. 아래쪽이 안나가 입었던 옷의 색깔입니다. 오. 그래서 옷의 변화, 옷의 색깔의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가 파헤쳐 보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이 겨울왕국의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색감인 것 같아요. 물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겨울왕국 1편은 여름의 계절로 출발해서 겨울로 바뀌는 이야기잖아요. 2편은 가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계절에 어울리는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색깔의 선택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녹색과 파란색과 보라색을 중요한 색깔로 선정을 해봤는데 이 분석은 제 개인적인 어떤 분석이고요. 모든 색깔의 의미가 그렇지는 않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왜 녹색과 파란색과 보라색을 많이 썼을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곤충들이 저 색깔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요? 곤충들은 색의 스펙트럼을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인지를 잘 못해요. 곤충들은 녹색과 파란색과 보라색을 보면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곤충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색깔을 쓰기 위해서 저 색깔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추측을 해봤고요. 오, 네네. 그리고 네. 엘사와 안나가 입는 옷 중에 제일 중요한 옷의 색깔이 네. 안나는 대체로 녹색을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엘사는 푸른색을 많이 입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 왜 보라색을 많이 쓰냐면 이 왕국을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왕족들이 입는 색깔들이 보라색인데 기본적으로 초기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많이 입었던 색깔이 보라색 옷이었고요. 망토 같은 거. 그래서 이 보라색이 주는 의미가 약간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 왕족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사가 보라색을 처음에 입었다가 점점 푸른 계열로 가다가 은빛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족이었던 왕의 그 실세였던 엘사가 어떤 운명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안나가 재미있는데요. 안나는 녹색을 주로 입다가 네. 중간으로 갈수록 보라색을 입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렌델 왕국의 실세가 누구인지를 옷의 색깔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 색깔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 끝날 때 되면 엘사와 안나의 색깔이 정해지는데 마지막 그 겨울왕국 2의 마지막 편을 보시면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안나가 이제 옷을 입는데 보라색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라는 이 캐릭터는 녹색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여정 같은 것이고 엘사 역시 은빛과 푸른빛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라색이라는 그 굴레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자기의 색깔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이 겨울왕국의 시퀀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그 유명한 장면, 엘사가 레디꼬를 부르는 장면에서 망토를 벗어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게 보라색 망토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굴레로부터, 이 왕국의 굴레로부터 나 자신을 찾겠다는 의미가 바로 그 색깔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색을 통해서 겨울왕국을 보시면 새로운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네. 겨울왕국 2 보셨어요?라고 하니까 네. 그분이 봤어요? 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엘사 메이크업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겨울왕국 1과 2의 엘사의 차이점이 메이크업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들이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그 메이크업의 변화, 헤어스타일의 변화 같은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또 이 겨울왕국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아주 이색적이고 컬러풀한 네, 흑백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렇죠. 네, 네. 그런 주제였습니다. In Arendelle's fair kingdom, a ruler did appear. Born with a secret power so great, alone she stayed in fear. Get it together. Control it. Although the force was hidden, one day she let it go. Elsa. Sorcery. And all the land was covered in eternal ice and snow. It's completely frozen. Please, just stay away. Elsa! I'll bring her back and I'll make this right. So you're not scared? She's my sister. She would never hurt me. Yeah, I bet she's the nicest person ever. Huh? Am I right? Now we just have to survive this blizzard! That's no blizzard! That's my sister!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I'm getting dreaming of. Be the girl you always have to. For the first time in Olaf, you're melting. Some people are worth melting for. You're just maybe not right this second. Nothing's in my way. Hang in there, guys! 자, 먼저 1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왕국. 네, 프로즌. 그죠? 그렇습니다. 네, 1부터 잊지 않고요. 사실은 제목도 굉장히 국내에서 저는 잘 붙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디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당시 개봉했을 때 각 곡마다 네, 제목이 어떻게 그렇죠. 붙었는지. 중국 제목이 빙설기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음과 눈의 기이한 이야기 이렇게 네. 붙었었고. 팥빙수 먹고 싶더라고요. 듣는 순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차디찬 심장 굉장히 시적으로 붙였었고 일본에서는 안 나와 눈의 여왕. 왜냐하면 눈의 여왕이라는 것이 안데르센 이제 그렇죠. 제목이니까요. 뭐 원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영감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건 그런 그 잘 지은 제목과 영화에서 디즈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그런 집약이 된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고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느낌이 들고요. 네. 1편은 뭐니 해도 결국 최고는 이 영화에서는 뮤지컬 시퀀스였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 그 레디코 사실 막 거의 듣기 싫을 정도였었잖아요. 전국 어디를 가면 뭐 카페부터 시작해서 집에서까지 탁월하고 너무 잘 만든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레디코를 듣는데 네. 정말 좋은 노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레디코를 부르는 그 장면은 정말 뮤지컬 시퀀스가 가져야 될 애니메이션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사 자체가 이 영화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숨겨왔던 억누르고 싶었던 그런 정체성을 이제 레디코 하라는 거죠. 놓아버려서 그래서 발현시키라는 얘기고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얼음 궁전 속에 자기가 유폐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가장 자유롭게 나답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는 그 역동성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과 얼음이 펼쳐나가는 그런 굉장한 역동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또 노래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한 또 중독성이 있고 이디나 멘젤이 너무 또 노래를 잘하기도 했고 정말 모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단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노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왕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유폐되면서 그렇죠. 자신만의 장소로 가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해방감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놓아버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 같은 게 굉장히 잘 붙어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진짜 파워풀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에 그런 어떤 파워풀하면서도 강력한 영화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초반에 들어간 또 굉장히 디즈니스러운 귀여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눈사람 만들자는. 네, 그게 바로 이제 Do You Wanna Build a Snowman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또 따라하기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역시 또 보다 보면 이 안나의 어린 캐릭터를 묘사할 때 디즈니가 얼마나 이 귀엽다는 것을 애니메이션이 잘 끌어들이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계추 모양을 흉내낸다든지 발 모양으로 혹은 소리로 어떤 그 시계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의 귀여움을 극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게 될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하고 대조가 되면서 어떤 그런 영화를 아주 친근하게 끌어들이는 멋진 장면이죠. 그 편집이 굉장한 것 같은데 그 안나와 엘사의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까지의 아주 긴 시간을 그 한 노래를 편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 안나는 엘사에게 눈살을 만들자고 노크하는 사람이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엘사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를 노래 하나에 다 편집을 집약을 시켰어요. 굉장한 저는 편집의 기술 같았습니다. 네, 특히 초반에는 진행도 굉장히 빠르죠. 네. 그러면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뭐 제목도 그렇고 영화의 소재도 그렇지만 겨울 풍경을 이렇게 파워풀하면서 다른 한편 낭만적으로 다룬 영화가 있을까? 애니메이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중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나도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뭔가 여름이라는 계절하고 마법은 잘 안 어울리잖아요. 마법은 뭔가 겨울하고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겨울이 갖고 있는 어떤 낭만성을 극대화한 그런 이야기로 잘 만들어낸 작품이 아닐까 싶은 네. 생각이 들죠. 그리고 디즈니에서 정말 이건 야, 우리가 겨울에 모든 걸 보여줄게 라는 야심이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그래요. 보여주겠다. 네. 얼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는 얼음을 정말 사실처럼 하지만 얼음을 또 아름답게 그런 눈에 아주 미세한 입자를 다 보여줄 수 있어. 애니메이션 기술력으로. 그 야심 같은 게 곳곳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각적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 이런 것도 좀 흥미로운데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눈의 결정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약간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약간 육각의 모양 같은 것도 갖고 있잖아요. 그 눈의 결정을 어떤 그 시각적인 모티브로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닥을 쿵 하고 내려쳤을 때 얼음 공전에서 이 바닥에 쫙 펴져가는 눈의 결정 모양이라든지 혹은 문의 문양이라든지 샹들리에도 눈의 결정 모양이고요. 심지어는 그 술록인 그 스벤의 목걸이의 메달도 역시 눈의 결정 모양이더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시각적인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어떤 그 모티브를 강력하게 눈의 결정의 모양부터 집어넣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또 변주를 하고 있는 그런 재미가 있죠. 눈의 결정을 이용한 것도 네. 엘사와 안나가 비슷해 보이고 닮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게요. 눈의 결정은 똑같은 결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눈에 아주 작은 송이 하나들이 다 다른 결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눈이라는 그 사물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무슨 외희경 작가님의 소설 제목 같아요. 네. 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마법 동화로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의 중세에 펼쳐지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그것이 이제 뭐 안데르센 동화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극중 무대라고 보통 해서 심지어는 관광객까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노르웨이로 추정되는 네. 어떤 그런 그 지역에서 있는 왕국에서 벌어지는 두 공주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팅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죠. 네. 근데 그런 익숙한 세계를 가져와서 거기서 펼치는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예요. 그런 어떤 익숙함과 신선함을 이렇게 조합하는 그 방식 자체가 이 영화의 큰 성공 중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네. 생각하게 되죠. 일단 이 동화와 이런 우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맞아요. 여기서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 맞아요. 왕자도 나와. 여기 왕자도 나오고 공주도 나오고 왕비도 나와. 그리고 왕국도 나와. 그런데 이 조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라는 이야기로서의 야심도 후반부에 가면 굉장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의 그 신기한 점이 뭘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가장 흥미롭게 저한테 느껴지는 것은 뭔가 하면요. 자매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자매 중에 한 명은 쉽게 얘기하면 슈퍼히어로예요. 마법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나머지 자매 중에 여동생은 그냥 평범한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두 사람의 관계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끼고요. 또 이런 자매 관계에 집중해서 그것을 무슨 그 연애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어떤 대중적인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영화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안나가 그 듀오나 빌더 빌더 스노우맨 스노우맨 노래를 부르다가 벽에 있는 그림을 잠깐 맞아요. 보는데 잔다르크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화는
두 명의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는 마법의 세계에 있는 잔다르크의 이야기고 네. 하나는 현실 세계에 있는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아주 초반에 그런 장면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뭐 당연히 안데르센 동화도 있겠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엘사라는 캐릭터는 마이더스에서 온 것 같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미다스 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변했는데 이게 처음에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의 가족까지 만졌다가 무슨 금덩어리가 되는 바람에 어떤 비극을 겪는 그런 아주 유사한 장면이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어떤 만지면 모든 것이 금이 되는 것을 만지면 모든 것이 얼음이 되는 엘사 이야기로 바꾸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것을 또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캐릭터를 만듦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동작들을 각 캐릭터에 부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색상으로 부여하기도 하지만 엘사 경우에는 특히 어떤 자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팔꿈치 이렇게 감싸는 자세가 있습니다. 팔을 가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안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비는 동작 같은 걸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에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버릇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애니메이션 캐릭터까지 부여하게 되는 거죠. Back this way! We're trapped!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익숙한 부분에서 어떤 신선한 부분을 가져왔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 같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동화의 세계에서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그 동화를 이루는 몇 가지 그 이야기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왕자의 키스, 혹은 거기서 풀려난 마법,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두 가지 모티브를 굉장히 흥미롭게 요즘 방식에 맞게 또 그다음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그리고 네. 굉장히 신선하게 변주를 해서 보여주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공주가 반드시 왕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왕자의 키스도 그렇고 극중에 등장하게 되는 한스라는 인물, 왕자와 크리스토퍼라는 인물,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남자인 거죠. 그 둘 사이의 어떤 이야기를 변주하는 걸 보면 영화가 진짜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네. 그런 페미니즘적인 측면이 명확하게 있죠. 진실한 사랑의 키스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사랑의 키스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왕자예요. 왕자의. 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이 기대를 배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고 한쪽 방면으로 매몰되어 있는 것인가를 그 이야기로 풀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새로운 전 플롯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지금 많은 그 이야기들 자체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대중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반전은 사실은 그냥 깜짝 쇼가 아니라 이 영화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물꼬가 애니메이션에서 언제 시작됐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최초의 순간은 아니지만 저는 슈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뒤집어서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반대되는 어떤 신선한 이야기를 했던 게 슈렉이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디즈니에서도 디즈니 본진에서도 이런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줬던 작품이 겨울왕국이 아니었을까 싶은 네. 거죠. 실제로 그 옛날 이야기, 안데르센의 이야기들이나 뭐 그 고전 우화들을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당대의 그럼요. 그런 현실 인식이 있는 작품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림 문제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을 디즈니가 굉장히 자신들에 맞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었다가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뒤늦은 자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즈니의 변화가 굉장히 즐겁게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또 굉장히 이제는 우리가 슈퍼히어로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엑스맨에 관한 얘기처럼 그렇죠. 보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스파이더맨 같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적어도 1편에서의 엘사의 핵심 과제는 뭔가 하면 자기가 자기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큰 능력인데 이 거대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어떻게 자각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힘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스파이더맨이나 엑스맨하고 비슷한 측면도 있고요. 주제의식은 스파이더맨과 닮아 있는 부분이 있고 액션이 구사되는 측면에서는 엑스맨과 비슷한 측면이 약간 있죠. 무슨 스톰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엑스맨에 나오는 캐릭터로 얘기를 드린다면. Queen Elsa! Don't be the monster they fear you are!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올라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잘 만든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애니메이션 공학에서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약간 저런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니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네. 디즈니에서 항상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조역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감초 캐릭터들인데 이 감초 캐릭터는 제가 볼 때 디즈니 캐릭터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촉새가 있고 또 하나는 푼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촉새와 푼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티몬과 푼바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촉새 캐릭터는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재치 있는 말을 많이 하지만 약간 얄밉거든요. 오버하죠, 약간. 그쵸? 과하지. 약간 얄미운데 얘는 사실 말을 계속 늘어놓음에도 불구하고 올라프는 얄밉지가 않아요.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촉새의 어떤 말빨은 갖고 있지만 사실상 푼수 캐릭터거든요. 푼수 캐릭터는 우리를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무장해제하게 만들잖아요. 약간 보는 측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촉새와 푼수가 같이 있으면 좀 피곤하구나. 아 오히려 말이 많은데 심지어 푼수야. 그래서 약간 힘들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말 없는 촉새는 더 싫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이 올라프의 저 캐릭터를 잘 만든 이유가 네. 소멸하는 존재라서 Alright, wait 그런 one 것 같아요. 소멸하는 존재. 네. 왜냐하면 여름이었던 계절이 겨울로 바뀌는 바람에 엘사가 이 올라프를 만들었고 올라프는 너무너무 여름이 좋아요. 여름이 그립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막 놀고 싶어요. 근데 거기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고 어떤 그 후반부에 진정한 친구를 위해서는 녹아도 괜찮아라는 그 명언 자체가 저는 올라프라는 존재를 빛나게 한 정말 좋은 대사인 것 같아요. 그 눈사람이라는 기본 설정을 하게 되니까 몸이 기본 도형으로 분해가 되고요. 뒤집어도 상관이 없고 인체라면 그것이 큰일 날 유기체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이 가능하고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재밌게 느껴지는 장면이 눈사람이 눈밭에서 구른 몸이 뚱뚱해지잖아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변형 가능성 그리고 몸이 분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 인물을 가지고 놀면서 다양하게 시각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즐거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네. 잘 만든 캐릭터 제가 같아요. 또 올라장이니까 당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보통 저기 코에다가 뭘 박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술록이 좋아하는 당근을 이렇게 딱 넣음으로써 네. 이 술록인 스벤과 올라프의 어떤 케미스트리를 만들기 위한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저 당근 색깔 때문에 또 한 번의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색깔로도 잘 조화된 그런 것 같아요.